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30년 동안 한국의 되게 주요한 화가들을 굉장히 잘 하셨다면 본인이 봤을 때 다른 많은 짚어야 될 맥락들이 있는데 본인은 한국 실험미술 작가를 좀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었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뉴욕과 파리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교류하셨던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5주년을 준비하다 보니 이제 본관은 약간 대중이 사랑을 했던,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여러 화랑지며 다른 활동들의 이제 결과물이었다면, 저희 신관은 이제 그 한국 실험 미술, 그러니 해방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쪽은 이제 보통 일제 강점기 때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다들 일본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사형화를 하셨던 그 1세대라면, 저희가 신관에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서구에 돌아가는 그 60년대 회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 60년대 미술이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첨단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미술 작가들과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그런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창조적인 한국의 컨템포러리 미술이 됐나를 좀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이번에 동선을 지하 2층, 1층으로 짜봤어요. 그래서 지하는 지금 곽인식 작가의 이 작품이 지금 59년 작품인데요. 곽인식 작가는 많은 평론가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실험미술의 원료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계신데, 보시면 한국 실험미술뿐 아니라 모노화에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단색조, 물성이 강조되는 회화에도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작가님인데, 이번에 그 온리더영 그 구겐하임 트래블링 쇼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그 큐레이터들의 그 포커스가 한국에서의 그룹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곽인식과 곽덕준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아쉽지만 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중요한 작가고 많은 존경을 받았던 작가여서 이제 곽인식의 60년대 작품을 시작으로 요 공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덕수궁에서 하는 초현실주의 전시에도 곽인식의 50년대 회화가 2점이 출품이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북설 시립미술관이 그 이건희 컬렉션 전시라는데, 거기는 또 생면 점화, 그게 또 조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4월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60년대 그가 이전에 그 잘 나갔던 그 유화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미술을 향해서 걸어간 그 과도기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한번 이 맥락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 5점을 골라봤는데요. 이미 50년대 후반에 그 도쿄에서는 그 유럽 미술 순회전이 여러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평론가님께서 분명히 그 전시를 봤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캔버스와 유화를 떠나가지고 종이 위에 묽은 석고를 올리면서 얘가 아직 묽었을 때 물감을 막 덧칠해가지고 붓질을 통해가지고 약간 이런 모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59전 작품이고, 저 유리 작품이 62년, 3년에 걸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그 유리판이 나오기 전 과도기적 작품인 것 같아서 연도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60년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62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이미 표면을 떠난 어떤 공간적인 것을 이제 탐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얘 같은 건 재떨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악기는 유리로 만든 재떨인데 얘가 떨어뜨려서 깨졌을 때 얘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에서 이제 이런 회화 속에 얘를 집어넣는 작업이 되는데, 이 이후에 유리판을 가지고 유리판 자체가 아예 작품이 되는 실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막 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잘 깨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 자체를 그 1년에 내가 유리와 가졌던 그 곽인식의 시간들이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걸 하시려고 이거를 되게 정교하게 준비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마당에 이제 흙이었을 텐데 흙을 좀 깊이 파서 유리판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땅을 파신 다음에 벨벳청 같은 거를 깔고 유리판을 얹은 다음에 빠찡코에서 사용하는 그 쇠구슬을 탁
터트려가지고 제가 한 번에 깨질 때 그 가급적 파편이 멀리 흩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얘를 다시 그대로 다시 복구하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사실은 주요 미술관들이 소장품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은 아직 미술관에 소장되지 않아서 구매 가능한 거의 마지막 남은 유리판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이제 폰타나가 그냥 캔버스에 칼질로 이렇게 그냥 약간 공격당한 상태 자체를 입체적인 회화로 만들었다면, 작가는 다들 보시면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산업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가운데 이걸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의 흔적들, 이렇게 도구가 바뀌었었던 흔적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 찢은 이 화면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동실로 이렇게 꿰맸던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작업화하면서, 이 작품은 이제 물성의 실험이기도 하지만 그 곽인식의 삶을 보면 6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그 남북 통일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찢어진 나라가 복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상징도 들어있는 그런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작품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철판도 사실 굉장히 그냥 차가운 산업 재료일 뿐이었을 텐데, 선생님께서 우리 캔 따듯이 이 정교하게 얘를 이렇게 뜯어낸 이 흔적이 되게 친밀한 자국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곽인식의 작업을 보시면, 막 그때 보시면 일본에서 막 구타이라든지 그 요미우리 앙대빵당 보면 쓰레기장을 미술관에 갖다 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미술이 이렇게 막 주류의 세력으로 가던 시기에 본인은 그것은 본인한테 너무 정서적으로 미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현풍에 굉장히 넉넉한 집에 자제로 태어나서 막 서예라든지 이런 되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되게 어떤 사유하고 이런 거가 성품에 맞는 사람인데, 그 지금 일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 자기랑은 맞지 않았고 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약간 소외된 상황에서 이런 아무도 미술의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혼자 이렇게 탐구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미술 작품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어떤 실존도 되게 작품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과 마주보는 작품이 곽덕준의 이제 60년대 회화예요. 곽덕준은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으셨고요. 기모노를 염색하는 일을 하셔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었는데, 작가가 37년생인데 52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조약 때문에 이제 일본 국민 주권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폐결핵까지 걸리는 바람에 한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 당시에도 되게 위험한 수술이었대요. 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죽는다라고 소식을 듣고, 내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 뭘 할까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작업들이거든요. 그게 보시면 이제 석고의 호분가루가 메인 재료인데요. 이렇게 화면 위에 되게 울퉁불퉁한 평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못으로 이렇게 긁어서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기모노 염색 기법에 쓰이는 방식으로 색을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 화면 안쪽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인체 해부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약간 유기체적이기도 한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살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 따가운 시선들, 조롱의 시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로 만들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역설적인 유머로 풀어내는 남다른 성품을 갖췄던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작품은 딱 66년에서 69년까지 딱 37점만 제작이 되고 그리고는 멈춰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제 개념 미술로 확 돌아서시는데, 이제 폐결핵에서 회복되면서 나는 이제 미술로 생을 걸어봐야겠다는 결연이 있으셨고, 그리고 첫 발표한 게 계량기 시리즈라 해서 계량기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그 무게는 제로인 뭐 이런 작품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당시 구겐하임 큐레이터였던 에드워드 프라이가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일본 작가 스튜디오를 함께 돌았대요. 이제 미술계 평론가들하고 그때 곽덕준의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칭송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작가도 더 미술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갖고 개념 미술로 확 돌아서면서 이 작품은 30년 동안 봉인돼요. 그러다가 98년에 도쿄에 있던 한 갤러리에서 곽덕준의 60년대 회화라고 해서 전시를 해서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2003년에 이미 실험미술 작가로는 굉장히 빨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일종의 약간 미니 회고전 같은 걸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처음 노출이 되고 그 이후에 또 2014년에 오사카에 있었던 국립국제미술관에서 얘를 대대적으로 조명하면서 조금 국제적 관심을 끌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었나 그때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 나가면서 거기에 출품됐던 작품들이 해외 컬렉터한테 다 이렇게 판매가 되는 니지마키 이제 어떤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조금 늦게서 다시 조명받은 작품 시리즈고요. 그리고 많이 못 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전시에 함께 넣었고 마침 또 곽인식의 작품과도 아주 재밌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주보고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곽덕준은 완전히 이런 개념 미술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진과 퍼포먼스가 주가 이루는 작업을 발표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작업이 제일 유명한데 보시면 이제 매해 미국의 대통령이 선정이 되면 타임즈가 이렇게 커버로 다뤘는데 저게 이제 74년에 이제 포드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타임지의 표지에 눈 부분은 미국 대통령이고 눈 아래는 자기가 이렇게 거울을 들고 그 매거진을 바라보는 자신의 반쪽 얼굴과 그 내가 지금 거울 보고 있어라는 거가 보이게끔 이렇게 측면에 일부가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는 게 이 작업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돼서 오바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왜 그만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바마가 그 두 번째 당선됐을 때는 측면 얼굴이 나왔대요. 그 타임지 표지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컨셉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대통령과 곽 시리즈는 오바마 1기에서 마무리한다라고 하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10개가 다 소장된 미술관이 없더라고요. 이 해마다 이제 이게 워낙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던 작품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비엔날레, 트리날레에 초대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인하했던 크기의 이 대통령과 곽 시리즈가 일본에 한 15군데 정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개를 다 갖고 있는 미술관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항상 어떤 전시에 초대받으면 그때 본인이 직접 인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15년에 개인전을 준비할 때 작가님께서 직접 인하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곽덕준을 되게 글로벌하게 이제 개념 미술 작가로 알리게 된 계기가 된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박형기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게 보통 TV 돌탑이라든지 그런 작업인데 이게 작가가 평생에 한 퍼포먼스 중에 가장 거대 스케일의 퍼포먼스였어요. 81년이면 84년에 백남준이 굿모닝 미스터 오웨를 위성으로 생중계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81년에 선생님은 생중계의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작가님이 이 도심을 지나며라는 퍼포먼스를 생각하며 그렸던 드로잉인데 재미있는 게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거대한 돌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A는 여기 영상 보면 나오는데 맥캠 하령에 아침부터 벽을 뚫어가지고 이 작품 A 돌을 집어넣어놔요. 맥향 화랑 안에.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됐을 때 이게는 작품 B예요. 그 화랑 안에 놓은 애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작품인데 얘가 이제 이런 큰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대구 노심을 요 순서거든요. 한 40분 동안 횡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돌 안에 있는 거울에 비친 도시들을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돌이
돌 안에 있는 이 거울이 모니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40분에 이 횡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맥향화랑 앞에 있는 대로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를 내려가지고 여기다 세워놔요. 그러면 얘를 한 5m 거리에서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는 그때는 무선이 없던 시기니까 이제 케이블 50m를 사가지고 그거를 맥향화랑 안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얘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맥향화랑 안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맥향화랑 안에 모니터가 3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2개에는 이 퍼포먼스 끝난 그 비디오 카메라 자체를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얘가 지금 40분 동안 하고 온 짓을 동영상으로 그 아침에 넣어놨던 그 작품회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의 퍼포먼스를 81년에 작가가 하셨는데, 이 영상은 여러 번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박형기 작가의 남다른 스케일의 그런 미디어와 그 다음에 산업화된 그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동경 같은 거를 굉장히 시적으로, 그리고 이 제목은 언제 나왔냐면 이 퍼포먼스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 친했던 뭐 황현욱이라든지 여러 작가님과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영미 시에 대한 토론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토론 과정에서 이 제목이 나왔대요. Pass Through the City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박형기 작가의 그 남달랐던 예술관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요 2개, 그리고 계단 밑에 있는 저 영상까지가 실제로 작가가 이 퍼포먼스를 하고 그 맥형화량에 설치했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재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박형기 다음에 아까 작품 A, B가 있었는데 얘는 C예요. 얘는 그 J보다는 훨씬 작은 미니 사이즈의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서 얘가 비추는 이 모습들을 그냥 스틸로만 남겨놨어요. 작가 자체가. 영상으로는 남기지 않고. 그래서 얘들도 저희가 개별 작품으로 이번에 박형기 에스테이트와 상해에서 개별 작품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새로운 게 아닐까, 이번 저희 55주년 전시 중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능경의 흑백 사진과 박형기의 흑백 사진과 이제 성능경의 흑백 사진 시리즈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 작품이 좀 새로운데요. 신문 읽기는 작가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23년 프리즈 서울 때 작가님이 그 신문 읽기 작업 중에 경기도 미술관에 가면 그 개념서가 소장이 돼 있어요. 그 개념서에 100명이 함께 신문을 읽으면 어떨까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실현을 시켜드렸거든요. 2023년에. 그래서 그냥 읽으면 좀 재미없다 해서 저희가 외국인 100명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모국어 언어로 된 신문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있는 퍼포먼스를 했었고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3일에 이 상상도 못했던 이 시대의 계엄령이 웬 말인가 하는 게 있어서 그 계엄령이 있었던 다음 날에 동아일보 신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신문 읽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물과 사진을, 이거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 55주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저희가 2층으로 갈게요. 2층이 이제 1940년생 작가님부터 한 디아스포라 작가 4분의 작업을 볼 수 있거든요. 2층에서 만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방은 32년생 이승택 작가, 작업실을 과거에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집이자 작업실에서 거주하셨거든요. 작가님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내 작품이 팔리기도 하는구나를 경험하시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주워 놓았던 이 물건들을 이거 빨리 작품화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 비슷한 크기의 저 캔버스를 다량 주문을 하셨고, 그때부터
열심히 만드셨어요. 이렇게 눈 떠서 재료를 보고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작품을 하시는데 이 작품이 한 200여 점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전시에 제대로 소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55주년을 계기로 되게 딱 봐도 너무나 이승택스러운 그 작품을 이게 한두 개 있어서는 좀 힘이 약할 것 같아서 저희가 3면을 한번 다 이 시리즈로 한번 이번에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59년에 졸업을 하시고 이제 전업 작가로 결심을 하셨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데 그게 문학계의 화두였다 하더라고요. 나의 미술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러면 가장 한국적 재료가 뭔가를 되게 고민하셨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옹기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만 해도 옹기는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옹기로 썸띵을 하면 가장 세계적인 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당시에 태계원에 가면 거대한 옹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를 매일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시면서 이제 옹기쟁이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높이 사이즈로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 이름을 새싹이라고 지었고 이거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구매를 해서 그게 온리 더 영쇼의 소장품으로 출품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60년대에 세 세트가 존재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마당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다 분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제작을 했고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때 못했던 마저 재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되게 중요한 그리고 옹기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유지했던 되게 중요한 음식을 보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땅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 그런 걸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에 옹기라는 재료가 딱 들어맞아서 이제 이걸 하셨고 이게 되게 주목을 받은 케이스고요. 이제 마주하는 작품은 이분이 가장 로컬적인 작가였다면 이분의 그 주제는 그거였거든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그 일상을 현대 미술로 바꾸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되게 정책적으로 엘리트 미술만 살리고 무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타파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죽여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이 미학이 자기는 너무 재밌는데 이걸 내가 미술로 남기지 않으면 다 사라지겠구나 약간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건너편에 보이는 백남주는 누가 말해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작가라기보다는 독일과 미국의 작가로서 완전 최첨단의 미디어를 사용하시면서 되게 미래를 예측했던 완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백남준과 이 이승택이 둘 다 32년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주보고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진짜 디아스포라들의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김차섭 작가가 40년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에이지의 초창기 멤버기도 하셨는데 선생님이 워낙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주관도 세고 하셔서 에이지에 오래 못 머물고 이렇게 탈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0년대 74년에 그 록펠러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뉴욕으로 옮기게 되세요. 그리고 1975년에 본인이 만든 애칭 작품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로는 거의 최초로 75년에 이미 작품이 소장되는 되게 좀 앞서갔던 분이신데 이분의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파이예요. 파이. 선생님이 되게 막 수학, 그 다음에 기하학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리즈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공교롭게도 얘들의 다 작품에 파이가 숨어 있는데요. 이 야구공의 제목은 지구 축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워낙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지구 축이 계속 지금 조금씩 이동을 해왔대요. 우리가 젓가락을 잡을 때 이렇게 펼치는 손의 가장 긴 곳의 길이가 성인 손 기준으로 7.2 정도 될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잔을 잡을 때 가장 편안하게 벌려지는 이 손의 지름이 7.2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게 마상배인데, 마상배가 뭐냐면, 이제, 스키타이족들이 이제 출정하기 전에 임금이 나와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말 위에서 축배를 들 때 사용하는 건데, 받침이 없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에 가서 살다 보니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스키타이 민족이 사유했던 세계관이 본인은 훨씬 더 서구의 되게 이분법적이고 막 이런 사유보다 훨씬 깊었던 사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뿌리는 거기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지혜들을 어떻게 내가 발견해서 그거를 미술적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셨는데, 얘의 지름과 야구공의 지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왠지 느낌적으로 얘 실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로 재어봤더니 실제로 7.2cm예요. 이 지름과 이 야구공의. 그리고 얘의 지름도 제가 재어봤더니 7.2cm예요. 그래서 작품에 다 약간 7.2cm 파이가 숨어 있고, 요 원의 크기도 7.2예요. 재봤더니 맞아요. 그리고 얘는 보시면 이렇게 자작나무 껍질을 이렇게 7.2cm 파이로 잘라서 여기는 자화상을, 그리고 작가가 80년대에 걸쳐서 세계 일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봤던, 이거는 멕시코에 있는 어떤 산맥인데 되게 영성이 뛰어난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셨고, 또 하나 작가가 집중했던 시리즈가 역지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지도는 너무 이렇게 서구 제국주의들이 자기들의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간 왜곡된 지도라면, 자기가 봤을 때 이 한반도가 지금 센터에 가 있어요. 전체 지구에. 그리고 이 아시아 대륙이 사실 여기서 많은 문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지도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은 지도 시리즈를 그리세요. 그리고 또 작가님의 그 감수성 예민함이 보이는 게 이제 해가 뜰 때 모습까지 지금 이 그림 속에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지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가 기운이 세고 여기가 온 지구의 출발이라고 봐도 된다. 그런 작가의 나름 사유가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작품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차섭 작가의 굉장히 재밌는 그 파이 찾기 시리즈고요. 바로 옆에 같이 나오는 작품은 김차섭 작가의 부인이기도 하고 평생 함께 화가로서 작업실을 공유했던 예술적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살다 보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와 이런 거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춘천에 있는 폐교를 사서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작업실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명희 작가님은 그 추운 겨울 동안은 맨하탄 소호에 있는 작업실에서 보내시고, 이제 5월 되면 오세요. 5월부터 또 한 9월까지는 춘천에 있는 이 폐교에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재료가 이 칠판이에요. 이 칠판은 우리는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제 자식들이 교실에 칠판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 모니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20세기에 정말 칠판에서 공부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은 되게 여기에서 쓰여진 게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약간 그런 게 깔려 있는데 되게 평범한 사람들을 어쨌든 칠판에다가 남김으로써 좀 더 기념비화 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일시적인 이 하나의 순간을 여기에 딱 고정함으로써 굉장히 평범한 그 일상의 그런 정말 무심한 것들을 되게 영속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되게 약간 개념적인 캔버스 유화를 하셨던 분인데, 이게 칠판에다가 이 효과를 가장 내려고 하니 사용하신 게 오일 파스텔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어두운 그림자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내공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특유의 그 섬세함이 이런 그림자나 이 빛이나 물방울이 흩어진 표현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뭐 민중미술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스타일이고 비슷한 시기에 된 거지만 서로 추구한 바는 완전 다른 길로 갔던 되게 여성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그런 기법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 55주년을 계기로 조금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김차섭 작가 같은 경우는 93년에 개인전을 했었고, 저희가 한참 이렇게 신혼미술 작가들 시리즈로 전시 기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2017년쯤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개인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어서 팬데믹이 터지고 선생님이 병이 악화되시면서 22년에 김차섭 작가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개인전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을 각각의 개인전으로 저희가 2012년에 강남 스페이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김명희 작가님은 개인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함께 소개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분 만에 끝낼게요. 이 작가는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신성희 개인전에는 저희가 꽃띠아주와 누아주를 중심으로 보여드렸다면, 이 작품은 69년작이에요. 이 작품으로 네, 신성이에요. 네, 국전에서 특선한 작품인데 이게 좀 재밌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신성의 또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분도 이제 프랑스에서 평생을 작업하신 분이고, 이 두 분도 이제 뉴욕에서 살았던 분이니 좀 재밌는 대화가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함께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충섭 작가도 70년대 뉴욕으로 가요. 그래서 이분의 주제도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비움과 채움, 추상과 구상을 이렇게 약간 본인의 어떤 사이 개념에 넣어서 이렇게 다양한 입체적인 작품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그 매일의 루틴이 허드슨 강을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발견하면 그걸 집에 갖고 와서 글을 이렇게 작품으로 하는 약간 이승택과 비슷한 컨셉인데, 상당히 그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선생님 되게 조금 뉴욕 감성이 있는 약간 좀 세련된 형태로 이 조형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고, 이승택은 되게 있는 그대로 날 것의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나름 디아스포라들이 겪었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미술 언어로 이렇게 작품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게 옆에 있는 그 32년생 한 세대 앞선 세대인 이승택의 작품과도 좀 재밌는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1층은 이건용과 이강소인데요. 너무 재미있는 게, 두 분은 70년대 가장 첨단적인 전위 예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강소 선생님은 71년 에이지전에 그 낙동강변의 갈대밭을 그대로 경복궁 미술관으로 옮겼던 분이시고, 이건용은 71년에 같은 경복궁 미술관인데 미협 전시에다가 신체항을 처음으로 발표했었어요. 71년에. 그러니까 나무를 통째로 뽑은 듯한 그거를 그 거대한 경복궁 미술관 공간에 넣어서 그 일로 약간 고문도 받고 이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술관에 그렇게 해서 뭐 폭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저기 끌려가셔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두 분은 70년대 한국 실험 미술을 가장 주도했던, 여기는 STA 리더였고, 이강소는 신체제와 대구 현대미술제를 주도했던, 그 당시 그 실험 미술 운동이 서울보다 사실 지방에서 더 활발했던 게, 서울은 이 공안 때문에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대구나 지방은 아무래도 공안과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전위적인 미술을 했던 거고, 그거의 정신적 두 지주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와 그런 거를 했던 분이 결국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시장적으로도 가장 실험미술 작가들 중에 성공한 두 대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강소 선생님은 상당히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미술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화두를 던져서 그거를 함께 소통하는 어떤 풍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이건용 선생님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내가 시대 속에 나의 실존이 미술 언어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시장적으로 성공한 이 회화에 대한 태도도 완전 달랐는데, 이강소가 추구한 거는 나의 실존이, 이게 우리가 요즘에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양자역학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물질 세계는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동일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라는 이 전체적인 나의 에너지가 여기에 남아서 흔적이 되어서
그 에너지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다른 세석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장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의도한 그림이에요. 나는 딱 캔버스 뒤에 서서 내 팔이 닿는 만큼 절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엄격하게 통제해가지고 하는 회화면 얘는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그 열심히 명상도 하시고 수련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붓을 들어도 되겠다 싶은 본인이 가장 만족한 그 평온의 상태의 붓을 잡으시거든요. 그리고는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와 의도 없음이 완전 다른 것이고, 선생님은 보고하시죠. 보고하되 내가 막 의도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붓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신다면 선생님은 안 보고 그리지만 굉장히 통제하에서 그리는 그림인데 두 분 다 회화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여기는 어린 시절부터 서예라든지 이런 거가 온 집안이 다 같이 명절에 모이면 다들 서예 써서 제일 잘한 사람 걸 가지고 현판을 갈아붙인다는 그런 굉장히 문화가 달랐던 환경에서 나온 회화고,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집에 소장한 책이 10,000권이 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되게 중요하고 귀한 책들이 많아서 그게 2군데 신학대학과 어디 센터에 중요한 도서로 기증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유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것이 그대로 그의 회화가 되었다면, 이제 이분은 되게 문화가 되게 중요하셨던 분이고, 그 나의 전통의 문화가 결코 고루타분한 것이 아니고 양자역학으로도 증명되는 세계관이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의 회화로 또 풀어내는, 그래서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두 회화가 아닌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시를 마무리하고요. 여기가 약간 티저 같기도 한 게, 저희 2부 전시는 시작 작가가 이제 50년대 작가로 시작을 하고 회화 작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이제 1부의 정점이기도 하면서 2부를 예고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저희 두가운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